채권쟁이들은 항상 패시미스트입니다. 저도 이제 채권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세상을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옵티미스트예요. 주식에서 그래서 세상은 옵티미스트여야 돈을 법니다. 패시미스트들은 부동산도 항상 세계 경제가 어떤데 앞으로 세계 경제가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려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패시미스트인데요. 돈 못 법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채권 매니저, 주식 매니저 다 같이 모였을 때 물어봤는데요. 채권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아직은 뭔가 불안한 요인이 있습니다. 경기나 이런 면에서도 뭔가 아직 경기가 좀 이제 좀 꺾일 가능성도 있고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했는데 주식 매니저는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 이제. 이래 생각을 하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충분히 바닥은 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채권 매니저하고 주식 매니저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식 매니저는 길게 안 봐요. 1년, 2년 안 봅니다. 근데 채권 매니저는 길게 봐요. 금리를 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채권 매니저는 내년이나 이런 상황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식 매니저는 지금부터 3개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아하고 채권 매니저는 내년 가서 경기가 좀 별로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은데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둘 다 맞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리라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게 뭐 저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거의 뭐 또 한 번 떨어지면은 뭐 그야말로 중기 바닥은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뭐 바닥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떨어질지 여기가 완전 바닥일지 그거는 모를 일인데요. 하여튼 바닥에 80% 능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르겠죠. 근데 뭐 대만 이런 사태 터지면 그거는 뭐 알 수가 전혀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적으로 오르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일어날 일이 이제 경기가 좋으냐. 그 말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이 있느냐. 아직 소비할 여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느냐.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느냐.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일어날 일들인데요. 그 다음에 내년에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어서 금리를 이제 인하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막 인하해서 대처할 수 있느냐.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도 중앙은행이 물가 때문에 인하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이슈인데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은데 금리를 과감하게 인하해서 소비라든지 어떤 기업의 투자를 살릴 그런 게 내년에 과거처럼 그렇게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기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재미없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뭐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신나게 옛날처럼 또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또 막 신나게 올라가야지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요즘에 또 그 약간 그 반등을 쳤다고 하니까요. 좀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주식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근데 보니까 그 한국 주식은 먼저 떨어지고 잘 올라가지 않는데 미국 주식은 늦게 떨어지고 또 잘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애플 같은 건 거의 떨어지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한국 주식은 이제 아닌 것 같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다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예를 들어 S&P 500하고요. 코스피에 들어있는 기업하고 어느 기업이 좋다고 보십니까? S&P 500. 그런 걸 사시는 게 당연하죠. 그건 뭐 당연한데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에 빠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어디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또 미국. 그렇죠. 우리나라가 당했는데 미국이 온전할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미국이 엉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신나게 좋아질 가능성 없죠.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이제 미국 주식이 당연히 낫습니다. 낫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S&P 500을 그냥 지수로 사시는 거 그게 하여튼 제일 베스트다. 미국의 우량한 500개 기업을 선택을 해놨으니까요. 다만 미국 기업은 자본 차익에 대해서 20% 과세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은 비과세입니다. 5천만 원 비과세. 통과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종목당 100억까지 비과세라고 한 안을 정부가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종목당 100억이면은 10종목 가지고 있으면 1000억입니다. 과세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전에 이제 주식 부자들의 절세 수단 넘버1, 넘버2가 보험하고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10몇 년에 걸쳐서 계속 그 혜택을 줄여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비과세 한도를 계속 줄여오고 주식도 이제 자본 차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보험은 그대로인데 주식이 뻥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지금은 10억인가 그런 건가요? 예, 1인 대주주 기준이죠. 이제 대주주는 과세를 하는데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한다. 이 원칙인데 그래서 대주주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주식은 주식 가격이 올라서 배당 소득에는 과세를 하는데요.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버는 데 대해서는 비과세고 비과세니까 종합소득과세도 안 들어가요. 근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20% 과세를 당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야. 그 주식은 이제 분리과세를 합니다. 자본 차이가. 그래서 이제 괜찮은데요. 분류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은 사게 되면 이게 자본 차이 과세를 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번 거에 20%를 내는 것하고 내가 100이 올랐으면은 미국 주식에서는 100이 올랐으면 내가 가져오는 것은 80. 우리나라 주식은 80만 오르면은 미국 주식하고 같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거는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런 세제 혜택을 주는 게요. 그 아까 최초에 말씀해 주신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약간 뭐 레벨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돈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안 좋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의 올바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려면은 균등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가계가 튼튼해야죠. 가계가 자기가 가진 포트폴리오가. 근데 예를 들어 그 말은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져도 가계들의 포트폴리오는 좀 유지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지역적으로 분산이 돼야 되죠. 우리나라 지역에만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식에도 투자했고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영국의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퇴직연금에서. 근데 이렇게 과세를 해버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게들이 자산 운용하는데 자꾸 국내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과세만 아니었으면은 해외에 훨씬 많이 배분되었을 것을 과세를 안 하는 것 때문에 국내에 배분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왜곡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기들이 소액 주주들을 위한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기의 주식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제 혜택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매력적으로 보이게 활동을 한다는 것은 배당도 분기마다 준다든지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80% 정도가 분기 배당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70%가 연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연락이 기다리면 한번 띵동하고 배당금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길게 하려면은 가격이 떨어져도 배당금이 분기마다 막 들어오면은 그 재미로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투자 문화에 다 도움이 되는데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분기 배당을 하려면은 자기들이 훨씬 고민을 해야죠. 자기들이 들어오는 캐시플로우 이익, 그 다음에 줘야 되는 것들 해가지고 기업들이 힘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들 편의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기업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똑같이 경쟁을 시키게 되면은 미국 기업 분기 배당해주고 배당도 많이 주고 뭐 우리나라는 배당도 별로 안 주고 뭐 다 킵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ROE는 낮추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나 일로 갈래 하면서 자꾸 이제 주가가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배당도 많이 해주고 기업의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ROE도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분기로 배당을 해주고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갑자기 막 그냥 그 100% 자회사도 아니고 그냥 막 기업 분할을 해가지고 막 그냥 이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핵심 부분은 떼내가지고 저쪽에 갖다 놓고 뭐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소액주주들이 잘 대주주뿐만 아니라요. 그런 시장이 형성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여기 이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국가가 세제 유인을 줘가지고 투자하게 되면은 20%의 차이만큼 기업의 주주에 대한 경쟁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또 단타를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하죠. 배당을 이렇게 분기마다 들어오고 배당이 높으면요. 단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1년을 기다려야 배당이 들어오면은 이 지겨워서 못 기다리거든요. 중간에 팔고 내가 배당 받기 전에 주식을 사지. 뭐 때문에 내가 이 1년을 주구장창 들고 있겠습니까? 근데 분기마다 배당을 주면은
팔았다 샀다 이 짓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뭔가 벌은 것 같죠.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 기분에 자기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세상이 어렵더라도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옆에서 위로도 해주고 이러면 견뎌나갈 수가 있는데요. 위로 하나 없이 옆에서 뭐 또 갖다 때리고 하면 못 견디잖아요. 마찬가지 주식이나 이런 것이 터지고 있는데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 위로를 해주면 장기로 견딜 수가 있는데 아무 위로가 없고 그냥 자기 장부에 손해난 것만 다 보이고 그리고 생활비를 뽑아 쓰려면 팔아야 되고 그러면 낮은 가격에서 팔게 되고 이런 거죠. 아, 네. 이게 정말 또 단순히 그냥 그 떨어졌다가 오르고 이게 이런 걸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저변에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환경들이 녹아져 있었던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처음 시작할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00년대 20세기 초에 보면요. 채권이나 주식이나 주식도 오로지 이야기가 배당 이야기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몇 %냐, 배당률이 몇 %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 기업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이제 주식의 가격이 오르는 것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본질은 배당 부분이 막 들어갑니다. 내가 이걸 가지는데 기업이 한 해 한 해 이익을 버는 것에서 나한테 얼마를 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포인트인 것이죠. 아, 그리고 고모님 그러면 이번에 이제 자산시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고모님께서 대표님이실 때 그때 제가 그 제목으로 빠르면 2년 앞으로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된다 했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그 영상이 어떻게 떠가지고 봤더니 그게 지금 실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때 정말 해안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도 너무 그 앞으로 2년 그게 정말 지금 이렇게 2년 거의 가까이 돼서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에는? 저는 뭐 저 시장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것 뭐 그걸 그렇게 즐겁게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뭐 시장은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리츠 가격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한 30%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요. 이제 금리 인상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오를 거라면은 부동산 가격도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전 최근에 리츠에서 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리츠를 많이 뜯어보고 배우고 있는데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그만큼은 전혀 안 떨어졌거든요. 대신 실물 부동산 시장에는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물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거래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저 큰 건물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가격을 뚝 떨어뜨려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사고자 한 사람이 가격을 낮게 제시하면은 거래를 안 하고 기다립니다. 혹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채권이나 주식 보고도 매수 매도 효과가 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도 효과가 이런데 매수 효과가 낮으면은 막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 매수세가 강할 때는 매도자가 낮추죠. 그런데 매도세가 강할 때는 당연히 매도자가 가격을 낮춰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가격 조정이 막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래가 없는 기간이 있는 거죠. 부동산 교과서에서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먼저 거래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이 유동성이 워낙 거래가 이제 유동성이 활발하게 소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그 500억 1000억짜리를 예를 들어 가격을 5% 내려놓으면 1000억짜리 같은 경우 50억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쇼킹이죠. 근데 리츠 같은 경우에서 뭐 10,000원 주고 리츠 산 사람은 5% 떨어져 봐야 5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격을 낮춰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데서 거래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루어진 선행 지표로 보건데 뭐 가격은 어느 정도 그 뭐 앞으로 또 이제 거래 조정 이후에 가격 조정은 올 것 같고요. 당연히 오겠죠. 그러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리츠 시장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금리 인상에 가격 조정을 해버렸는데 향후 물가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거라는 예상을 건물 가격에 반영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차후에 이루어질 부분일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 가격의 전체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매크로 입장에서 패스를 이야기해 본다면은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제 1단계로
가격이 쭉 떨어지겠죠. 그런데 떨어졌는데 거래 조정 때문에 아직은 적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면은 향후 물가가 이제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미 이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30% 비용은 더 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땅값 비용은 아닌데 건축 비용만 30%가 더 든다고 그러니까 그럼 기존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뒤에 반영이 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임대료도 더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물가의 상승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런 패스를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언제쯤 부동산을 사시면 좋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그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 당연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왜냐하면은 주택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에 따라서 뭐 그다음에 정책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번 기회를 잡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은 고점에서 파는 것보다 저점에서 사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뭔가 막 시장이 난리가 나고 아우성이 나는 것이 이제 저점일 때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대충 알죠. 그래서 이게 이 정도에서 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막 유포리아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막 환상이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도대체 이때 파는 게 맞는 것인지 해서 대부분 고점을 기차게 맞추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분보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매수를 했다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매수했다든지 뭐 이런 걸로 통해서 떼돈을 벌었다가 나오죠. 주변에서 보시면은 외환위기 때 내가 그 전에 알아서 자산을 다 팔아서 돈을 벌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전에 내가 알아서 자산을 다 팔아서 그런 분이 아니라 대부분 그때 돈을 벌었다는 분들은 보면은 저점에서 다들 도망가고 할 때 그때 사서 돈을 벌었다는 분이 대부분이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고점에서 기차게 잘 알아서 팔아가지고 손해를 안 봐서 돈을 벌었다는 분보다 전문가들도 이런 데는 당합니다. 그 채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숱하게 전문가들이 거래를 한다는 증권사의 채권 트레이더들이 올해 돈을 얼마나 잃었는데 근데 채권보다는 조금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 막 아우성이 소리가 들리고 이럴 경우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고점보다는 좀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을 잘 택하시면은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에서 브레이크 걸리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우성을 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아우성 아자도 안 넣은 전혀 아닙니다. 그 미디어 보니까 1억, 2억 떨어졌다고 막 이런 거래량이 안 많으니까요. 거래량이 전혀 안 많으니까 이제 싼 가격에 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에 합의를 하고 그게 거래량도 많아지고 이런 게 이제 아우성인 거죠. 떨어진 가격에서 체결이 많이 되는. 그렇죠. 직접 체결이 되고 그게 이제 보편적인 가격이 되어버려야죠. 그런 단계까지. 그러면 또 혹자는 이렇게 좀 거래 이런 현상이 좀 매크로 이슈 때문에 일순간적인 거고 거래량이 금방 회복되면서 가격도 올라갈 거다. 그게 뭐 한 1년? 뭐 이렇게 안에 다시 상승할 거다. 그렇게까지는 안 저도 이제 매크로 입장에서 보는데요. 일단 금리가 너무 올랐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하는 나라들이 다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나라들에서 나오는 리포트는 다 하나같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타격을 제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자, 변동금리를 한 사람들은 대충 그 변동금리 변환기에 한 언제쯤 적용이 됩니까? 금리 인상을 해서 1%포인트가 올라갔다 하면은 그걸 적용을 받아서 직접 내게 되는 것이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은 보통 그렇게 적용이 되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하면은 그 다음 날 내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서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말 내년 상반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올해 말까지 이제 금리를 인상을 계속 하겠죠. 이제 거의 피크의 단기금리가 이제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년 상반기 끝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인상한 금리에 대출 금리를 내야 되는 상황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담이 훨씬 큰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이제 물가가 공급 요인으로 물가가 이제 인상이 되었는데 지금 경기냐 금리냐 이걸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 말은 금리를 더 올리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되느냐. 그 말은 경기를 죽여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그냥 경기도 적당하게 살리고 물가도 적당하게 살린다. 그런데 이 길은 힘들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적당하게 유지하고 물가도 잡고 하는 길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결국 어느 하나를 희생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경기는 이미 금리를 이만큼 갑작스럽게 올렸기 때문에 금리 수준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0%대 수준에서 경제활동을 다 하고 여기서 딱 맞추어 놨는데 갑작스럽게 3%로 올라버린 겁니다. 그럼 당연히 타격을 받기 마련이죠. 그게 올해 말 내년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아무래도 좀 다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경기가 다운되고 금리가 이만큼 올랐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다시 신나게 오른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이제 다들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 부분은 기정사실화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빠질까 부분 때문에 지금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요. 금리 인상의 여파라는 것이 이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대출을 받은 분들이 중에 모두가 이 인상한 대출 금리를 적용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에 가면은 내가 내야 될 돈이 갑작스럽게 이자가 많아졌다 하는 것이 실감나게 될 거고 자기 소득에서 이자가 많아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각종 뭐 규제 완화책이나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막 더해진다 해도 그런 흐름이 더 지속이 되는 건가요? 아직은 그런 각종 정책이나 그걸 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보통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이렇게 쿨다운 되는 걸 보고 난 뒤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 바로 야 쿨다운 될 것 같은데 뭐 이래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아까 인플레가 반영이 다시 되면 그때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기간은 맞출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게 막 너무 막 1년, 2년 안에 벌어지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 당연히 있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사실은 올해 한 8월, 9월 정도 3분기가 보통 다 피크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로 본다면은 이제 그 하반기에 같이 돼서 여기서 또 6%라면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같은 경우 작년 상반기가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작년 대비해서 보면은 뭐 인플레이션율이 높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6%, 7% 나오는데 이 속도로 계속 이제 가속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한 3분기, 4분기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인플레이션율이 좀 뚝뚝뚝 조금 쿨다운 되는 모습이 보일 텐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되게 통화 당국들이 사실은 경기와 인플레를 다 잡아보려고 이제 사실은 통화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게 못 잡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약간 목이 칼칼한데 항생제를 한 번 더 먹으면 확 잡히는데 적당하게 남아있을 때 항생제를 안 먹으면 이게 다시 이제 재발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현상이 내년 하반기에 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 하반기요? 예. 물가가 좀 쿨다운 됐다가 생각보다 물가가 안 잡히네. 이게 완전히 안정되리라고 봤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안 잡히네 하는 게 이제 인건비 상승입니다. 우리도 인건비가 지금에 이제 임금 협상하고 하면 올해 하반기에도 협상하겠죠. 이게 적용되는 게 이제 내년에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당연히 이거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면은 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품 가격을 인상시켜야죠. 예.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인건비는 당연히 그래서 인건비가 사실은 그 물가를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물가를 일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물가를 퍼머넌트하게 하는 움직이는 요인입니다. 인건비가 한번 올라갔다 떨어지지는 않으니까요. 여기서부터 또 오르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건비 부분이 한번 이렇게 쇼크를 주는 기간이 내년 이제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노동 공급이라도 풍부하면은 인건비가 오르면은 야 나도 여기 와서 이거 받아야지 하면서 막 들어오면은 인건비가 제어가 될 텐데 지금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은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인건비를 올린다고 해서 노동 공급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키 이슈가 이제 노동시장에서 사실은 인건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이제 하반기 정도에 좀 이제
본격적인 이슈로 좀 떠오르지 않을까. 뭐 제가 너무 먼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이제 조금 흘러가는 패스 내지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배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력이 이동해서 뭐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구하려는데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코로나는 거의 끝나갔기 때문에 이 인력은 다시 재정상화돼서 셔플링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구하는데 젊은 사람이 없어요. 배달하고 이런 쪽에서도 돌아와야 되는데 그 당연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 70만 명씩 태어났잖아요. 그다음에 50만 명 태어나요. 2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노동시장에 차이죠. 네. 50만 명, 40만 명 수준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20대 후반에 70만 명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이 한 5년 전에 알바 시장이 나갔을 때는 70만 인구가 움직일 때였고요. 지금은 이제 20대 초반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은 지금은 60만, 이제 좀 있으면 50만 뭐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시나리오대로 2023년 하반기에 갔을 때 인플레가 잘 안 잡힌다고 하면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약간 제어가 되고 사람들 생각이 그 후내년 가면은 좀 달라지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복잡한 시나리오도 이제 한쪽에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인데요. 경기는 생각보다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고. 이런 국면이라서 사실은 복잡합니다. 두 개의 요인이 섞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오르면은 그러면 자산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죠. 경기가 좋다는 것은 사람들의 소득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경기가 별로 저스트 쏘쏘하면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신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확률이 높은 건가요? 그게 애매합니다. 사실은. 근데 신나게 올라가지는 절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매력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물가가 30% 이렇게 오르면은 당연히 오릅니다. 실물은. 그는 가지고 있는 망치라도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베네수엘라가 그걸 겪었지 않습니까? 그 10억 원의 현금 가치가 거의 10,000원으로 떨어지고 막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방송에 보니까 주유소를 방문해서 기름을 넣고 나서 뭘 주는 줄 압니까? 페소화를 주는 게 아니라요. 페소화는 그 많은 걸 줄 수가 없어요. 막 싸지고 다녀야 되니까요. 치수를 줍니다. 그게 그 초인플레이션, 하이프 인플레이션에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프 인플레이션에서는 차라리 망치를 들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건 실물이니까 가격이라도 오르죠.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오릅니다. 그런 하이프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이제 약간 높은 인플레이션일 때는 그게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능성이 없지 않지는 않는 거군요. 확연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데요. 이전처럼 이제 2000년대는 우리가 물가도 낮고 성장은 좋고 해서 그래서 이제 속칭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안정기라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것은 그것하고 조금 반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물가는 약간 좀 건드리면 뭐가 좀 불안불안하게 쉽게 오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이전처럼 그렇게 막 고성장이나 이런 걸 구가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앞으로 상당 기간 좀 벌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약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고 하면 그거 좀 직전에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집을 매수할 여력이 있다고 하면 그럴 때를 한번 생각해봐도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내년에 충분히 뭐 여유를 가지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거는 1년 단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다음에 대만이 저렇게 시끌벅적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어디에 이제 강의를 갔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기 직전이라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제정치를 전공이신 교수님의 이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펠로시 저게 이제 대만 방문하는 거하고 대만 중국 관계 혹시 중국이 대만을 치면 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 전공하신 분이 중국이 대만을 치는 것은 필연적이다. 시점의 문제일 따름이다. 지금 어느 시점일 문제일 따름이지 대만을 하여튼 그 복속
자기 이제 국가로 만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또 위험의 가능성이 있고 해서 제가 이제 다음 강의하면서 놀래가지고 진짜 중국이 대만을 치러 가면은 그 전에 자산 다 파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메가 빅 이벤트이고 우리나라까지 관련 다 됩니다. 우리나라가 미군 기지가 일본 다음으로 큰데요. 일본이 25,000명 정도 주둔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15,000명 주둔하고 있고 여기 이제 다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사일 날아가면 중국도 여기서 미사일 날려야죠. 그럼 대형 사고입니다. 그 2007년에요. 그때 예. 고점 부동산 찍고 예. 한 2013년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2022년이니까 지금부터 좀 하락을 한다고 하면 예. 그때 한 6년 하락했던 것처럼 한 2028년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 매칭하는 것은요. 그거는 정말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그래요? 하나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현상 중에 얼마나 복잡하고 다릅니까?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가지고 미국 주가가 50% 빠졌어요. 주가 지수가 반토막 난다는 것은 이거 쇼킹한 일입니다. 그리고 온 대공황보다 더 큰 공황이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 망하고 뭐 하여튼 뭐 150년씩 이렇게 지속된 그 회사가 뻥뻥 망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기업들은 퇴직연금에서 주식 손실 보는 바람에 이게 망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할 때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지금의 상황으로 이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너무 길게 뭐 내년 후내년을 보면서 지금 막 내년을 전망하면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내년에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집에 대해서는 혹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조정 받는 것이 올해 하반기나 이루어질 거고요. 그럼 가격 조정 받고 뭐 금방 오르겠습니까? 이제 그런 여파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이번 새로운 정부는 또 집을 뭐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공실이 집에 빈집이 생겨난다고 그러고 막 하여튼 이렇게 엇갈리는 뉴스들이 나온다는 것은 세상이 뭔가 다른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때 40대 50대 인구는 많이 늘어날 때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부터 2020년 동안에 40대 50대 가구가 약 190만 가구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40, 50대 가구가 제일 구매력이 강하죠. 그 190만 가구 증가하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은 다시 이걸 살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동안에 40, 50대 가구는 얼마나 감소하느냐. 한 200만 가구 감소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무조건 이게 수치만 보고 회복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저변에 깔고 있었던 게 뭔가를 그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금리가 어떻게 했느냐, 지금 금리가 어떤 상황이냐 그런 것이죠. 그때는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놨더니 금리가 올라가서 내가 받는 이자 부담이 절반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40, 50대 가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줄어들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 현상에 있어서는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제일 해서는 안 될 일이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여기 있는 일이 여기서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좀 싸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여력이 좀 맞는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 그런 접근 방법도 괜찮은 것 같으신가요? 그렇죠. 그런데 싸다고 판단이 드는데 주식 가격도 적정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예, 있듯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그 페어밸류라는 게 있겠죠. 근데 페어밸류보다 더 싸게 살 기회가 혹시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게 이제 금매나 막 시장이 어려우면 여기저기서 던지는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놓을 때를 기다리면 훨씬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거의 여부는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이 충분히 끝나고 나면은 내년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바닥을 완전히 알고 잡는 사람은 없는 거죠. 아무리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뭐 어디 골프 치러 나갔더만은 돈을 뭐 몇백억 벌었다는 사람들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가가 엄청 떨어졌을 때 그다음에 이 코로나19 때 주가가 엄청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용감한 사람들이죠. 그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모님께서 이렇게 금융권에 또 오래 계셨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만큼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금융권에 있다 보면은 이제 진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돈이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돈을 관리하는 것에 일단 신경이 쓰이니까요. 집도 작은 집을 관리할 때와 큰 집을 갖고 있을 때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큰 집에 일하는 사람까지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까? 편한 듯한데 의외로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돈의 관계 중심으로 모이게 되니까요. 돈이 별로 없으면서 있는 사람들의 관계는 그걸 별로 기대하지 않고 다른 걸 기대하고 관계인데 이런 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이해타산적 관계가 심지어 자식마저도 이해타산적 관계가 형성되기 쉬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세상은 항상 모든 게 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이 반작용을 이제 사실은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십니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건강을 해친다. 이게 이제 일종의 속설인 것이죠. 관계라든지 주변 사람을 케어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여유가 있게 되면은 그런 쪽에 이제 자본을 키워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돈을 이제 이렇게 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자기의 이제 전문성을 오롯이 추구하고 그 길을 가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변을 조금 둘러보고 저는 이제 관계 자본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기 혼자의 자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뭉친 관계 자본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기한테 정서적으로도 중요하고 자기의 능력을 또 키우는데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 자본 이걸 꼭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젊은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관점 중에 하나를 시스템적 사고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스템적 사고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이게 일종의 레버리지거든요. 네. 옛날에 아르키메데스도 하여튼 자기한테 지렛대와 막대기만 지금 지구도 들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일종의 시스템적 이런 막대기와 지렛대라는 시스템을 주면은 지구도 들 수 있겠다 이런 것인데요. 자기 혼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면은 무한히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면은 국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적게는 회사라면은 회사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이 자기가 막 자기의 능력으로 막 주식을 매매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리 벌어봐야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란 시스템을 활용한 사람들을 보면은 돈을 조 단위로 벌고 이러거든요. 그거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그게 일종의 사람의 레버리지입니다. 내가 기업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그런 시스템적 사고를 가지는 것도 좋은데 나의 주변에 이제 어떤 친구라든지 다양한 선후배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자본을 만들어서 그 관계 자본을 일종의 시스템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고모님 그 인간관계가 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주위에서 보셨을 때 막 정말 뭐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뭐 영화나 이런 데도 봐도 막 이렇게 배신하는 경우도 많고 현실에도 벌어진다고도 하는데 혹시 인간관계에서의 조금 지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전에 이제 중국 고사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양반이 이제 한참 잘 나가고 할 때는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들다가 갑자기 벼슬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간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벼슬자에 오르니까 또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괘씸해서 내가 왜 이놈들을 받아들이냐 했더만 옆에 이제 이 사람이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보고 뭔가 자기한테 떨어질 걸 보고 이렇게 찾아오고 또 떠나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걸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것인데 이제 세상은 원래 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배신도 일어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중에도 이제 자기가 정말 믿을 만한 충실하고 서로 이제 로열티가 있다고 그래야 되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키워가는 것은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진정하게 친한 친구 3명만 있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떤 인간관계를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상에 어떤 상대에 대해서 기대를 덜하면은 실망도 덜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사실은 보면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친구한테 저 밑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하나 배웠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아서 그러는데 어디에 이제 부서장이나 대표나 이런 회의 들어가고 하면은 회의 때 얼마나 사실은 짜증나고 괴롭거든요. 그래서 회의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장단을 잘 맞추는 사람도 있고 추임새도 잘 넣고 하지만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건 이제 회의 때 또 꾸중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막 꾸중 들을 때 이제 자기 속으로 하는 생각이 그거랍니다. 이건 월급 받는 값이다. 월급 받는 값이다. 이거라는 건데요.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마찰은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무균지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요. 그 마찰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는 값 중에 하나도 이런 인간적인 갈등을 내가 처리하고 해소하고 하면서 뭔가를 또 조직화하고 하는 그것에 대한 대가 중에 하나도 내 월급이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거 월급 받는 거 위에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나 그래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갈등이 내 월급 받는 값 안에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데도 정말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서를 옮기든지. 예. 자칫하면 자기가 너무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심적으로. 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치는 것을 감수하면서 오래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것은 뭐 당연히 부서를 옮기달라고 하든지 이런 상황을 그 사람보다 더 위의 사람한테 명확하게 의견을 표출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해봐도 안 되면은 이제 그때 다른 최후의 방법을 쓰는 것이죠. 고모님 저 갑자기 좀 말씀을 듣다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들어서 약간 사회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 비슷했던 것 같은데 15년, 20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는 막 50억, 100억 자산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막 내면에서 막 이렇게 괴로운 순간들이 벌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같이 이렇게 지냈던 친구가 너무 잘 나가니까 그런 혹시 심리가 있을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은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건 뭐 당연히 있죠. 그런 심리가 생기는 것을 뭐 이거는 사람이 이러면 안 돼.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뭐 웬만한 도인이 아니면은 다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보다 훨씬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회사의 오너이고 뭐 이런 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또 나름의 또 이제 고민이나 자기가 부족한 게 또 있습니다. 나는 이걸 했으면은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대신 좋은 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그게 자기의 프라이드인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이게 평생 자기의 핸디캡으로 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 사람 또 그 사람대로 또 상대방을 부러워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치관이 거의 단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행이 많아지는데요. 가치관을 다양하게 두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한테 봉사하는 것이 자기의 가치관이라고 생각되고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가르치는 것이 가치관을 두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쏠리지 않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자기가 가진 그 분야에서 자기가 유니크니스이고 독보적이 되면은 삶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수양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부러워 보이는 것은 뭐 인지상정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매몰되지 말고 세상을 다시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세상의 원리는 무엇이고 세상의 작동 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걸 기회로 그걸 가지고 나는 돈을 못 벌었다 막 이 바보 같은 놈 이러시지 말고 세상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돼 있나 성찰의 계기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요 고모님 다음으로 넘어가서 은퇴 후의 삶부터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후를 잘 준비하는 법.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는 게 제일 내 몸뚱아리 하나가 결국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요. 그 몸뚱아리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제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처럼 방송대를 또 지금 나이에도 방송대를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40대는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끊임없이 투자하면서 내 몸뚱아리를 제일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결국 제일 좋은 노후 대비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 몸뚱아리를 통해서 이제 소득이라는 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축을 하고 하면서 그걸로 이제 내가 나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때 이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부분을 뭘로 준비하느냐 하는데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연금과 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클, 그 툴은 연금을 철저하게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비클 안에 들은 것은 뭘로 가지고 운용을 할 것인가, 이제 투자로 운용을 한다는 것이죠. 예금이 아니라. 특히 젊은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첫 번째는 나라는 인적 자본, 두 번째는 연금과 투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보다 건강입니다. 예. 뭐 젊다고 해서 건강을 도외시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젊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 오래도록 나이 들어서도 건강합니다. 젊을 때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은 50, 60대에서 그런 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어요. 젊을 때 막 술도 마시고 뭐 몸도 혹사하고 담배도 뻑뻑 피우고 이러다가 내가 50 후반에 건강을 챙겨볼까 해서 막 챙긴다고 했어요. 그게 확 예전 수준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건강을 꼭 잘 챙기는 게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오래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그 연금을 좀 얘기해 주셔서 이게 연금이 이제 연금저축펀드나 그런 걸 좀 젊은 시기부터 들어서 운영을 하면 좋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예, 현재 국민연금도 이제 충실하게 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또 뭐 제가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충실하게 였는 것,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이제 우리가 예금으로 운용하느냐, 그 다음에 투자자산으로 운용하느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이죠. 연금저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연금저축하는데요. 뭐 세제적격도 있고, 그 다음에 비과세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의 세제 한도가 7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1,8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등등 이게 제도들이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 혜택이나 이런 제도를 충분히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국민연금, 이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저축이라기보다는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게 맞겠는데요. 이 세 가지를 잘 갖추어 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혹시 집을 사셨으면은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연금만 확실하게 잘 갖춰 놔도 노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잘 갖춰 놓는다는 것은 운용을 잘해서 성과를 높이는 것, 그 다음에 납입 금액도 이제 충실하게 넣는 것, 그 다음에 중도에서 막 해지해서 쓰지 않고 계속 복리 효과를 누리게 오래 가는 것, 이것만 제일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기본적인 것만 잘 실천을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노후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 최소 월 급여에서 몇 %는 연금 저축에다 넣어라 뭐 이런 게 혹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나요? 그냥 세액 공제되는 것만 넣어도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세액 공제되는 게 연 700만 원이니까 월 한 50만 원, 55만 원이나 되는 셈이죠. 그 정도 금액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는 비과세가 또 되게 되거든요. 그 비과세 되는 게 이제 1,800만 원까지 되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연금 보험에서 비과세 되는 거는 월 1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합치더라도 이게 월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전문성도 기르고 건강하면 예,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아, 데모테크가 온다 책에서 건강 관련 또 바이오 관련 그런 주식들을 좀 추천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 거를 조금 그런 연금 저축 계좌에서 ETF로 하시면 좋죠. 네, ETF로 하면 좋습니다. 당장 이렇게 뭐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한 40%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뭐 바이오나 헬스케어는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입니다. 세계가 은퇴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그리고 중국도 어마어마한 고령화가 진행되거든요. 세계 시장에 또 한 번 고령 시장에 막 큰 충격을 주는 게 중국일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20년, 30년 준비하신다면은 그런 ETF 사놓고 지나면은 뭐 그건 반드시 오릅니다.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안 올랐다면은 저한테 전화하셔서 불만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또 투자 쪽에서 여러 가지 대가들의 글을 읽은 것 중에 가장 제가 읽자마자 이렇게 이거다 하고 난 이제 감명을 받은 글이요. 버튼 말키엘이라고 잘 아시는 그 책이 정말 좋은 책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거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게 정말 와닿았고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거꾸로 하면 이렇습니다. 투기란 아주 급하게 그리고 우연히 돈을 버는 법을 택하는 길이 투기인 것이고요. 투자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향후에 한 10년 그리고 한 20년 지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자산이 이렇게 튼튼하게 불어나는 그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잘 견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버튼 발길의 랜덤워크. 예, 예. 또 김경록
고모님께서는 데모테크가 온다.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면 예, 너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모테크가 온다의 김경록 고모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